세 가지 논쟁 제1분과 마지막 발표 그리고 마지막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 주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뜨거운 이슈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그 실체와 대응. 아까 다른 세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세션 특히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구해 오신 분들 모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우리 충남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진도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토론자 우리 이형석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오신 우리 한국농축경제연구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 교수님 요 앞에서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진도입니다. 제 시간이 뭐 한 20분 정도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제가 한 20페이지 정도의 발표문을 작성을 했는데 자세한 것들은 그 GSNJ에서 아마 올라가서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고 저는 그냥 디테일한 사실보다는 이 주제와 관련된 저의 생각들을 주로 좀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 자체를 제가 지방 소멸론 비판 이렇게 아예 딱 제목도 나 지방 소멸은 싫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 소멸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유행어가 돼 가지고 내도 내도 다 지방 소멸이라는 도대체 지방 소멸이 뭐가 지방 소멸이란 말이냐? 학문적인 용어도 아니고 사실은 대단히 매스컴적인 용어고 또 정치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 지방 소멸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들 지방 소멸이라는 거 지금 이제 막 언어가 말하자면 시민권 얻어가지고 다 쓰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무엇이냐, 내가 이런 걸 잘 못하는가 봐. 어떻게 타면 넘어가죠 이게? 어떻게? 화살표. 요걸로. 예, 제가 이게 좀 우선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이라고 하는 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나라의 수도 이외의 지역이다 이렇게 사전이 나와 있고요. 소멸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사라져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사전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지방 소멸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모두 사라진다, 사라져 없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말 자체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근데 그것도 논리가 단순해.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사실 성립하기 어렵고 그다음 논리도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마스터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마스터라는 사람이 또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은 지방 소멸은 수도권 일극 집중에 의한 극점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말하자면 충격적인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생기지 않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 소멸된다. 이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죠.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은 인구가 줍니다. 앞으로 줄게 그럼 대한민국 소멸한다. 이렇게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더라도 준 상태에서 그게 나름대로 말하자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사회인 것이지 인구가 준다고 해가지고 소멸된다는 얘기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이라는 말도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지방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제 수도권 대
비수도권, 수도권 대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 대도시도 있고 광역 시도도 있고 또 중소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읍면리 왜냐하면 지방이라는 말 한마디로 퉁쳐가지고 지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또 지방 내에서 예를 들면 같은 대도시라도 같은 중소도시라도 하더라도 전혀 말하자면 양태가 다른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지방 소멸론에 대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소개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드린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될 텐데 그냥 대충 이렇게 제목만 보면은 우선 원조는 이번에 마스터 보고서입니다. 2014년에 나온 것이죠. 그다음에 이 마스터 보고서의 방법론을 따라서 말하자면 출생 29세, 30세, 20세에서 39세 여성 말하자면 가임 여성과 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을 따져서 계산하는 그런 마스터 보고서의 방법론에 따라서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에 지방 소멸 보고서라는 걸 발표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뭐 220몇 개 중에서 80몇 개가 소멸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충격을 줬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그 마강래 교수가 2017년에 지방도의 살생부라는 제목의 책을 쓰면서 이게 이제 맞아 학술적인 뭐가 또 이렇게 논의로 번적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 드디어 이제 행정안전부가 오늘 나오셨지만 2021년에 지방 소멸된 기금이라는 걸 내가 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정책 용어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 말인데, 근데 다들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이 말을 피해가면서 살기가 어렵다는 이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연구원은 그 마스터나 고용정보원의 그 지방소멸 지수 방식이 좀 잘못됐다. 거기는 인구만 출생률만 따졌지 실제로 그 이 경제 상황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하는 소위 그 순환 경제를 고려해서 만든 것이 K 지방 소멸 지수입니다. 요즘 다 K니까 하여튼 K 지방 소멸 지수라는 것을 최근 9월 달인가에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행안부 인구 감소 지역은 879곳이고 고용정보는 같은 방법에 의한 88곳이고 산업연구원은 59곳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멸론이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기본적인 인식은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이 소멸된다 하는 이런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꼭 뭐 지방 소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정이 사실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더 심각하다 하는 건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방 소멸의 근거가 인구 감소, 저출생하고 수도권 집중인데 그것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도는 50.24%, 일본이 30.12%로 우리가 한 20% 높고요. 그다음에 출생률도 우리가 0.81명으로 일본이 1.34명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성립하든 않든 간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함축 속에 있는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더 심각하다는 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지방 소멸이라고 제가 계속 따옴표를 붙이고 있는데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어서 지방 소멸에 대해 대응을 하자 하는 얘기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지방 소멸이 이게 그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매스컴의 용어고 또 정치적인 용어고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말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내용을 잘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어떤 이 뭐랄까 저희가 있다. 순수하게 말하자면은 쉽게 순수하게 농촌이 이렇게 인구가 막 줄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농촌 살려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출발점 자체는 중앙의 시각이고 그리고 자본의 시각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이걸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소멸의 원조가 일본의 마스터 보고서고 그 마스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온 것이 일본의 지방 창생 정책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아주 지방 창생 정책을 아주 요란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 9월에 지방 창생 담당관 장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본부장이 돼가지고 마을 사람 일 창생 본부라는 걸 발족을 하고 이걸 가지고 장기 비전도 만들고 종합 전략도 수립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그 제 발표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젊은이에게 매력이 있는 지역 거점 도시를 중역으로 한 새로운 집적 구조를 구축한다. 뭐 다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말입니다.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투자를 집중해 가지고 거점 만드는데 그것도 거점 그냥 거점이 아니라 컴팩트 거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컴팩트 거점과 주변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화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컴팩트 거점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지방 창생 전략의 기본 키워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그냥 그 컴팩트만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수비형 컴팩트가 있고 공격형 컴팩트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마강래 교수 유사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컴팩트 시티와 그리고 작은 거점을 만들고 그 사이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은 잘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장생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 뭐 제 비판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비판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방과 지역 주민의 삶의 관점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자본의 시각에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방 창생 정책 목표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060년까지 일본의 인구를 1억으로 유지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2050년에 일본의 GDP 성장률을 1에서 1.5%로 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 창생 정책 목표가 무슨 거기에 뭐 이 지역 주민의 삶이 없어요. 그냥 중앙 일본 국가의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다음에 일본의 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이것이 가장 큰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이건 중앙의 관점, 국가의 관점이다. 그다음에 자본의 시각이라는 것은 여기 철저하게 효율성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추도시와 네트워크화 이게 이제 창생 정책 기본 방향인데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국 국토 종합 기업 계획인가? 그래서 전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전총 제2차 전총 1969년에 이미 벌써 이 거점 개발 방식 그리고 주변만 네트워크라는 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벌써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 또 우리가 좀 세 번째로는 성과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방 창생 정책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2020년에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여전히 수도권 인구는 4% 증가하고 일본의 48개 도도부현 중에 37개 도도부현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도권 집중 지방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정책으로 나온 것이 지방 창생 정책인데 사실 정책과 관계없이 일본에 지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과가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했으면 더 많이 집중됐을 거 아니냐. 이게 이상한 논리를 보통 피거든. 정치 비판하면은 야 그거 안 했으면 야 더 큰일 날 뻔했어. 이건 대답이 아니죠. 어떤 그 목표를 달성 안 된 거니까. 그다음에 그 집락은 생각보다 대단히 강인하다. 이것도 일본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막 줄고 그러니까 마을이 막 없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없어지는 마을은 대단히 예외적으로만 없어지더라. 그래서 집락이라는 것이 대단히 강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지방 창생 정책에 대한 이 지자체 기초자치단 특히 농촌 기초자치단체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우리를 버리기 위한 기민 정책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다 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가망 없는 데는 정리하고 가망 있는 곳에서 몰아서 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아마 아시겠지만은 작지만 뭐 빛나는 지자체 뭐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지만 이것을 자치분권에 의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치단체 모임인데 어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국 그 국토종합개발처럼 우리도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그동안에 4차에 걸쳐서 했고요. 지금 5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제가 내용을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 역대 정부도 안 한 게 아니고 지역 정책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전두환 때 노무현, 이명박 뭐 이렇게 박근혜, 문재인, 뭐 윤석열까지 와서 지금 이제 다 지방 이제 시대위원회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 중에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행안부가 2021년에 향후 10년간 1조 원씩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고 얼마 전에 실제로 구체적인 배분을 했습니다. 근데 배분은 이제 89곳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서 관심 지역 19곳,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까지 이렇게 더 폭넓게 배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동안에 이 정부 정책 속에서 지역 정책 관련된 개념들은 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정비, 분산과 거점, 광역 경제권, 지역 행복생활 박근혜 때죠. 광역 경제권은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때 얘기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뉴딜 문재인 때 얘기죠. 그다음에 초강역 메가시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역과 관련된 이 정책들이 총동원이 됐는데 근데 균형 발전이 뭐가 됐냐?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을 막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볼 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 말들은 멋지게 이제 말을 하는 다 말잔치로 끝난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책을 그동안 보면은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지난 정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정부에 대해서 얘기해. 이 정부는 근데 할 말이 없어 지금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그 한겨레 20일에 김기훈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뭐라 썼냐면은 균형 발전 시도조차 안 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균형 발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도조차 안 했다. 그리고 균형 발전 역행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그게 뭐냐? 3기 신도시와 GTX 건설, SK 하이닉스 용인 입지 허용 등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죠. 그다음에 여전히 말하자면은 우리의 모든 지역 정책은 외생적 개발 전략에 입각을 하고 있다 한 얘기고, 그다음에 사실 지방 소멸이라고 엄청 떠드는데 이게 실제로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말로. 우리 지자체들 보면은 정말로 지방 소멸 때문에 큰일이다 이게 아니라 지방 인구가 줄물이 나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말하자면은 저 공무원 수가 줄고 뭐 이런 그 얘기고, 그러니까 그 지방 소멸이니까 돈 더 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정말 심각하게 그 자기 지역의 그 지속 가능성이나 회복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의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 하던 지역 개발 정책은 뭐가 다르냐. 아까 얘기했듯이 1조를 가지고 지금 100여 군데 이상을 나누니까 평균 잡아서 100억 정도가 배분이 되게 될 텐데 뭐 좀 안 된 얘기지만 시골에 지금 저 웬만한 저 군조차도 인구 얼마 안 되는 군자들이 다 5천원, 6천원 넘어요. 웬만하면 1조 예산이야. 거기다가 100억 더 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지역이 소멸되던 지역이 살아나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나는 근데 사실 돈도 문제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하고 뭐가 다르냐. 최근에 그 신문에 여러분들 누가 어떤 기자가 썼더만 8억 원짜리 화장실 또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지역에서 소위 지역개발은 이름으로 잘못되고 엄청난 돈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대로 사용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없이 말하자면은 지역이 소멸된다는 이름으로 또 예산 더 얹어주는 그런 방식을 계속 해가지고는 대단히 곤란하다 하는 말씀. 그다음에 마강래 교수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마강래 교수가 지방도시 살생불안, 그러니까 참 교수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좀 중립적인 용어를 써야지 이렇게 자극적인 말하자면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데 2017년에 이 사람도 뭐라고 하겠냐면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없다. 책임 내용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다 살릴 수 없다. 지방 중도도시는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싹수가 있는 지역에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압축 도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쓴 책이 뭐냐면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이거 지방 분권을 잘하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방 분권 지방을 이렇게 책을 팔려 이렇게 책이.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앞에 책하고 다른 건 뭐냐면 앞에 책은 소위 압축 전략은 이거 어떻게 일종의 방어적인 자선책이다. 아까 얘기했어요.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수비형 컴팩트야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일본식으로 하면 공격형 컴팩트.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살릴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지방 분권이 아니고 행정구역 통합. 그리고 그 행정구역 통합된 행정구역 내에서 대도시부터 육성해서 가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평가는 이제 따로 하시고. 제가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그만해. 괜찮습니까? 이 시간 내가 시간을 지키려고 말을 많이 줄였는데 그래. 그래서 우선 어쨌든 이 마강래 교수가 큰 역할을 했어요.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압축 거점 그다음에 연결 네트워크라고 하는 지역 정치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메가시티, 초광역 경제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학자 중에서 그런 말을 그래도 제대로 한 사람이 마강래 교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 국가 정치에다 영향을 줬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좀 생략을 하고요. 근데 압축 도시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도시가 자꾸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의 기존의 도시 내에서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가지고 하자. 이게 압축 도시의 핵심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좀 우리가 5분 내 10분에 걸어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이게 핵심인데. 근데 여기 지금 일본에서의 압축 도시가 이제 나와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80몇 군데가 압축 도시 그걸 발표한 거라. 실제로 근데 그 중에서 성공 사례라고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 기껏해야 도야마 정도가 이제 성공 사례 나오고 도야마 자체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때 나온 논리가 뭐냐면 압축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주변하고 네트워크화하자 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 일본적 발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원래의 압축도시 원조의 압축도시하고는 상당히 개념이 달라져 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규모를 키우면 해결될 것이다. 맞으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면 수도권에 대응되는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논리가 무슨 근거가 있는 어떤 근거로 말하자면은 부울경이 합치면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껏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이 우리가 말하는 메가시티 그 초광역 경제 연합의 이 전신이 뭐 일본의 간사이 연합이 2010년에 간사이 연합이거든. 간사이 연합이라는 것들이 맞죠. 근데 그 간사이 연합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런 논리가 막 가다 보면 요새 일본은 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동경, 오사카, 저기 나고야인가 이거를 말하자면 슈퍼 리니어 신칸센인가로 하여튼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하자 이거를 1시간. 그 이게 동경하고 오사카 600km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그 논리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끝입니다. 우선 이 일본의 지역 개발 정책을 지금 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서 삼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압축과 연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역 경쟁을 넘어서 가지고 도쿄 나가야 오사카까지 해가지고 인구 6,818명을 하나로 묶는 말하자면 슈퍼 메가 리전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도쿄권 일극 집중이나 지방 쇠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지역 경제 실핏줄인 농어촌 지역의 쇠퇴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이것을 살리지 않고 다시 압축 도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리고 될 만한 곳만 하자고 한다면 이건 더 말하자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 소멸론은 강역 및 거점 개발 도시 개발 중심의 사고 방식이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방이 다 같은 지방이 아니고 마을도 다 같은 마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광역, 거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은 소멸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소멸을 되어서도 안 된다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지역 정책은 지역 주민의 관점이 아니라 중앙과 자본의 관점 추진되어 왔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 정책이라는 것은 그 인구 늘리기, 그렇죠. 지금 우리 그 지자체들 인구 계획 보면은요,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구 1.5배 정도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자기 인구는 1.5배 늘리겠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어디서 인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론 수도권의 인구를 기능 기촌시켜 가지고 인구를 늘려가는 것도 이건 대단히 제한적인 얘기인 거죠. 결국은 말하자면 다른 동네 걸 뺏어와 있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역 정책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구 증가가 아니라 사람 행복. 그래서 이 도쿄 대학의 진도 나오이코 교수하는 사람은 사업 국가가 아니라 인간 국가로 말하자면 국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발전 패러다임은 이제 내발적 발전을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역 경제 실핏줄이 농사원촌이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 작년 겨울부터 한 3개월 동안 국민총 행복과 농사원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걸 제가 하면서 제시한 것이 3강 6략이라는 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농업 분야에서 돈을 뭐 잔뜩 쓰고, 아까도 아마 우리 그 김태현 교수님 발표에서 공익적 집중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농촌에 쓸데없는 보조금 농업 보조금 정리해서 공익형 직불로 바로 주자. 한 8조 정도는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에 쓸데없이 돈 쓰지 마라. 지금 내가 우스갯소리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출렁다리 200개예요. 응? 전국에 출렁다리 200개라고. 그러니까 뭐 지자체당 한두 개씩 다 있는 거지 출렁다리. 그 대한민국 국민은 맨날 출렁출렁 살아야 돼.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가 2,200 몇 개예요? 우리나라에 1,240개가 산업단지가. 지금 그 산업단지 중에 제대로 지금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가지고 소위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정리해서 지금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경제 살고 전체 이 말하자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촌이 살아야 되는데 농촌이 지금 살 방법이 없어요. 왜냐?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아무런 생활 서비스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물건 하나 살래도 물건 살 수가 없어. 어디 교통 시내 나갈래 해도 차가 없으면 못 나가. 무슨 목욕탕 이런 병원 같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게 정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생활 서비스가 공급돼야 되는데 생활 서비스 공급에 돈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래야 인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농산어촌 주민들에 대해서 1인당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자 하는 얘기를 당시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 지방 소멸론 아주 교수님의 평소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매스컴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다. 지방 소멸론이라는 게 중앙 정부 그리고 자본의 시각이다. 그래서 뭔가 저의적인 의도적인 어떤 용어다 이렇게 시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랫동안 이 부분을 연구해 오신 우리 송미령 박사님 먼저 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진도 교수님의 발표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로이신 교수님께서 어떻게 발표 준비까지 하셨냐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외모는 청년이시라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각내 교수가 제 후배예요. 그래서 근데 마각내 교수 책 제목이 그렇게 나온 이유는 그 본인의 의도라기보다는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붙였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마치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아무도 사실은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역하지는 않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을 해서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아마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들으면 매우 싫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게 뭐랄까 자기암시적 효과가 있어서 자꾸 우리가 소멸을 이야기하면 정말 그렇게 긍정적 대안을 찾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좀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옆에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저는 이 말이 정책 용어로까지 등장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소멸이란 말을 우리가 정책 용어로 쓰기 시작하니까 특히 우리 농업 농촌의 경우는요.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 뭐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 자체도 약화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균형 발전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농촌이 항상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마치 이게 블랙홀처럼 하던 일은 그렇게 과거와 다르지 않고 이웃 동네와 하는 일이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 속에 다 포장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정책 용어로 쓰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안이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총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아마 저밀도 사회로 대한민국 전체가 갈 겁니다. 소멸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우리 농촌 지역의 밀도는 더 그 희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가진 대안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비판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 박진도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국민의 행복 뭐 행복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동의를 해요. 총론에는.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에 들어가면 조금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게 지금 농촌 주민들만의 삶의 질 행복 이거를 고려하면 안 된다.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출산율이 훨씬 높거든요. 도시보다. 근데 농촌에서 출산율은 높은데 아이 학령기에 들어가면 인구가 빠져나가요. 그건 농촌의 이제 삶의 질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을 시정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농촌 주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것으로 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도시 농촌 그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농촌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 좁은 국토 안에서 도시는 주택 재고가 모자란다고 하면서 농촌에는 빈집이 남아돈다고 하고요. 도시는 실업률이 문제인데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합니다. 도시는 교통 혼잡 때문에 난리인데 농촌은 택시를 불러도 콜택시도 안 와요. 이 좁은 국토에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발상은 서울에 도로가 막히니까 도로를 더 건설하는 게 아닐 겁니다. 농촌을 한번 봐보면 그리고 국민들의 인구 이동의 흐름을 좀 전환해 보면 그 문제를 달리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문제도 지방 소멸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을 해요. 농촌의 출산율이 높은데 왜 떠날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제가 국민들 버킷리스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 945만 명, 그러니까 매우 높은 비중이죠. 945만 명 정도는 나는 농촌에서 살든 활동을 하든 농촌에서 뭘 하고 싶어라는 의사를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중에 130만 명은 나는 농촌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든 교육이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야. 1년 안에 나는 액션을 할 거야라는 분들이 130만 명입니다. 이런 수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뭘 해결해야 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의외로 정보입니다. 우리가 농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할 때 누구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가 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활동까지 포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도시민들의 행복도도 제고하고 우리 농촌의 지금 문제인 어떤 과소한 문제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 동시에 열린 길 저는 오늘 우리 세미나의 큰 주제가 농업농촌의 길인데 저는 이것이 도농상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꾸어도 된다. 도농상생의 길을 열려면 반드시 귀농귀촌 많이 시켜서 주민등록 인구 늘리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는 곳이 서울이어도 농촌에 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 인구, 일가구 그러니까 뭐 5도 2촌, 4도 3촌 이런 라이프 스타일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열어주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도도 높이고 농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관계 인구는 가장 저급한 게는 아주 단순한 관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 단계는 응원,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고향 사람 기부금도 내고 내가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인구일 수도 있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면 아예 주거지를 옮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층의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열린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광 정책, 문화 정책, 농업 정책, 주택 정책, 온 정책, 다부문 정책이 융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펼치는 주체는 당연히 그 지역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우리가 그 시각을 넓혀서 생각을 하자. 이것이 저밀도 사회의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그 신문 뉴스를 보다가요. 그 댓글을 한번 본 게 있는데 이게 기억이 남아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비어간다."라는 뭐 이제 그런 취지의 기사에 대해서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였냐면요. 농촌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심한 말을 해 가면서요. "너희들이 가서 한번 농촌에 가서 살아봐. 주민들하고 섞이기가 어려워."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청년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나는 청년인데 정말 농촌에 가서 청년이 발붙이고 살 수 있는 문화가 되나요?" 근데 이 문화는 여러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청년을 품어줄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것들도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일본에서 꿈의 출산율을 달성하고 작은 지자체인데 인구가 늘어나는 나기정이라는 데 가서 "무엇을 해서 이렇게 인구가 늘었나?" 질문했더니 그분들 답이 바로 돌아오더군요.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드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여성 친화적인 그런 지역 만들기.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 사람한테 열려 있고 청년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여성 친화적인 지역 문화인가 우리 농촌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인식을 개선하는 이런 그 운동, 활동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형석 우리 과장님 두 분 네,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실무자로서 참석했는데요. 박진도 교수님 너무 이렇게 발표 감사드리고 우리 성미령 박사님은 제가 처음 뵀는데도 저희 하는 정책하고 조금 유사되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좀 곤욕스러운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작년도에 인구 감소 이렇게 85개 지역을 지정한 게 명칭이 인구 감소 지역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올해 6월달에 만든 법 명칭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는 사실 법적으로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이제 작년 8월달에 우리가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1조 원 그게 만들어지면서 뭐 이렇게 이제 그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명칭이 있던 지방 소멸이 대응 기금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저도 좀 바꾸려고 해보니까 예산서 그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저희들 조금 시정은 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이 지방 소멸 대응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진짜 그 좀 자극적인 용어다 보니까 되게 좀 해자도 많이 되고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보면 사실 이 그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총인구가 주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줄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젊은 층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사실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좀 우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사실 필요는 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이 업무를 보면서 젊은 층들이 사실은 좀 맹목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수도권의 무슨 매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도권에 상당한 매력이 있고 그에 그 동반되는 어떤 이동의 용이성 지금 수도권으로 모든 우리나라 어떤 그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뭐 특단의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다 아시다시피 사실 뭐 토지 우리나라 토지 이 공간이라는 거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부분만 활용되니까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낭비가 되는 거고 뭐 요즘 빈집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몰린다고 해서 좀 획일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의 다양성이 좀 사라지면서 어떤 그 도시화된 어떤 물질 문명은 좋은 건 있지만 이게 획일화되는 현상. 그다음에 사람적인 관점에 봤을 때도 뭔가 좀 뭐 경쟁에 과다한 경쟁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 행복하냐 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물음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런 균형 발전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방 소멸을 지금 이렇게 약간 막으려 그러면 핵심이 저는 지방의 어떤 수도권에 뭐 동등하진 않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지방의 매력을 발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역 실정에 맞는 매력. 아까 그 수도권은 좀 획일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방의 매력을 좀 이렇게 발견하고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이동은 되게 자유스럽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빨리 들어가고 있지만 역으로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나 청장년층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여건도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방의 매력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지금 그런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대 간에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어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수도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장년층 분들은 한 뭐 30년간 수도권에서 이렇게 좀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또 시골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 수단이 좀 적정하지 않다. 이런 걸로 못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젊은 층들은 이렇게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조금 그런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써야 되느냐. 아까 번에 뭐 박현덕 교수님 조금 저희들 뭐 조금 뭐 이렇게 비판도 좀 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겸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정책은 사실은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보면 그 중앙 주도의 어떤 탑다운 방식의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지방 주도의 정책을 펴겠다. 중앙은 지원을 하겠다. 이게 그 말은 쉬운데 이게 실제로 옮겨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보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뭐 가령 뭐 세종이라든지 뭐 울산이라든지 뭐 창원에 보면 과거에 보면 이게 국가로부터 개발 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분권을 하면서 이렇게 선택된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국가에서 모든 지역을 다 선택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말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은 그런 중앙이라든지 어떤 선택이 좀 안 된 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 89개를 지정을 하고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선택되지 않은 지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지역의 매력이라든지 자기 지역의 어떤 그 역량을 더 발견을 해가지고 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그 지방 주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뭐냐면 그 지역 주도 말은 좋지만 그러면 지역 주도를 하려면 지방의 역량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이게 지방이 그 정도의 역량이 갖춰지느냐 시군의 역량이 그 정도로 자기 수도권의 버금가는 뭐 괜히 산업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어떤 매력 어떤 뭐 농촌이 어촌의 어떤 그 수도권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또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원이 아니고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지원이 사실은 한 부처만 저희 행안부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농림부라든지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지 관계부처 협업을 해야 되는데 더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그런 글을 앞으로 저희들이 89개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지원할 것인지 그거는 아까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특례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고 앞으로 이런 토론회에서도 그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논의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멸을 막으려 그러면 저는 생활인구 개념을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아까 그 정주인구 보통 이렇게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많이 하고 뭐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구역 배분 이런 것도 많이 얘기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배분 이 단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제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처음으로 지금 생활인구 개념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앞으로 생활인구를 측정을 하고 좀 그 개념 정의부터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까 도시민들이 꼭 7도여야 되느냐 저는 앞으로 뭐 5일 동안은 열심히 그 도시에서 에너지를 국가를 위해서 뭐 회사를 위해서 에너지를 발산하시고 한 이틀 정도는 가족과 함께 쉬어야지 이게 더 에너지를 더 표출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균형 발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가 전체의 경쟁력 봤을 때도 그런 방향이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생활인구 개념을 조금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고 아까 송반님 조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또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이게 그냥 기부하면 그다음에 그 뭐 혜택 받고 이런 단순한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태어난 고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오도 이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향을 하나를 정하셔 가지고 이 그 지역에 대해서 기부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어떤 발전을 하면 발전의 어떤 혜택을 주면 그 혜택도 누리면서 그렇게 약간 하면 좀 이렇게 더 발전적인 그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일단 관계인구 그런 생활인구 이런 개념을 더 이렇게 확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지금 이런 제도는 지금 현재 시작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토론 자리에서 좀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좀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1, 2분 정도 더 마무리하실 말씀 괜찮겠습니까? 예. 예. 짧게 예. 우선 뭐 송민영 박사님 말씀 대체로 동의를 좋은 지적 고맙고요. 근데 우리 그 아까 내가 마지막에 국민총 행복한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이런 부칭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어촌을 제대로 살려내는 것이 국민들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썼던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농촌 유토피아란 말을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거부방 많아요. 물론 뭐 유토피아라는 건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야. 그렇지 않은 유토피아 말 자체가. 그래서 그건 소설이나 써야지 이거를 정책 용어로 쓰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또 하나는 이 관계 인구라는 얘기를 지금 이것도 일본 애들이 써가지고 쓰고 있는데 전 좋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 인구가 됐든 생활 인구가 됐든 뭐 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거 위에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지 이게 말이 와전돼 가지고 지금 고향사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얘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용어들은 좋은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말들의 출발점은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들 문제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영석 과장님 사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됐는데 이게 국가균형발전법에 보면은 16조인가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용어가 있고 구조 그리고 16조에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이라는 그 국가균형발전법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할 때는 이제 그 국가균형발전법에 있는 용어를 쓴 거거든.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작년에 그 지역 소멸 대응 이렇게 하는 바람에 상당히 왜곡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주도 지방주도 이거 뭐 벌써 한 20-30년도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만 나온 얘기는 지역이 그걸 주도할 능력이 있냐 없느냐 그것도 별수 같은 얘기 되풀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농촌과 지역을 망친 것은 뭐냐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것은 중앙 정부가 의도한 대로 사업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돈을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 수당을 줘버리면 그건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어. 자기들이 알아서 써야 돼. 그래서 이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그 영양 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좀 용어로는 지역력이란 말, 지역력. 그 지역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건데, 이 지역력을 저하시킨 가장 큰 잘못이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다. 이걸 좀 우리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균형 발전 얘기하는데, 난 늘 이 균형 발전 뭘 보고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균형이냐. 대체로 보면 언론도 보면 오늘도 농민신문에 남겨 보니까 서울엔 몇 개가 있는데 지방엔 몇 개가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이 도시를 기준으로 도시 따라가기 형태로 균형을 자꾸 얘기를 하고,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자기 매력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균형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뭐라 하냐면 균형에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이큐리브리움. 이게 밸런스라는 말도 있지만 이큐리브리움이라는 건 뭐냐면 오뚜기가 넘어졌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도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자기 문제를 할 수 있는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아마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가장 살기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관광지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시간이 아쉽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더욱더 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예,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오늘 지금 제 1분과 3가지 논쟁이라 해가지고, 예, 3가지 논쟁을 오늘 다 벌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가장 뜨거운 또 세션이 이번 세션인 것 같습니다. 박진도 교수님이 아주 준비를 잘해 주셨고, 두 분 토론자님 뜨거운 토론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제 1분과 3가지 논쟁 토의를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3시 30분부터 제 2분과 회의가 진행됩니다. 새로운 여건 변화와 실체라 해가지고,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 채널을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